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확보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여권에서 대선 주자급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보수 야권 쪽에서 대선 주자급 인물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 때 그 보수 야권은 정말 총체적 난국에 빠진 참패를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야권의 상황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대선 주자급 인물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유근영입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야권이 정말 참패를 당하고 총체적 난국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을 뽑는 일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떤 인물들을 좀 선정해 왔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원희룡, 윤석열 이렇게 5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보수 진영은 마땅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을 보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세론을 막 굳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잠룡들도 나와서 인물이 넘쳐나는 상황인데요. 근데 보수 진영은 대선 주자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이 넘쳐나야 거기서 경쟁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각각이 더 부각되고 상승 효과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지도자급 그리고 중진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난인 거죠. 또 총선 참패로 국민들이 보수 진영을 향해 어떤 시각을 보이고 있는지도 지금 드러났습니다. 인물난도 인물난이지만 국민들의 외면도 문제인 거죠. 정말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거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인데 정말 이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재건을 또 해야 되고 이 가운데서 대선 주자급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인물도 키워내야 되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모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거론될 수 있는 사람들로는 이미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 나와봤던 분 그리고 인지도가 증명된 분 홍준표, 유승민 이 2사람이 있고요. 2사람은 잘 알려져 있고 지지층이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또 새로운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순간인 통합당에서 신선한 이미지로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좀 약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도 성향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약에 보수 진영에 합류한다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기존 보수 인물보다 중도 확장성이 크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 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예전만 못하고 이런 점들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의 그 지지율을 봤을 때 형편없이 지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런 인물로는 안 되겠다. 좀 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대 소장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희룡 지금 제주지사 뭐 이분이 좀 대안으로 떠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좀 정치권의 인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시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지고 오신 5명의 인물 이 인물 중에서 우선 그 처음에 거론했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 요 2사람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객관적인 숫자 지지율에서 나온 그 숫자만 보면은 보수 진영의 이 2사람이 어쨌든 대선 주자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홍준표나 유승민 같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뛰어봤던 그런 인물들을 통해 이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홍 전 대표를 좀 살펴보면은 대선 주자로 거론했었던 그런 인물 중에 유일하게 이번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한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황교안, 또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인물들을 저희가 보수 야권 내의 대선 주자급 중진급 이상이라고 봤는데 이 모든 분들이 다 이번에 낙선을 했고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은 뭐 아예 처음부터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만 살아남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 홍준표 전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그나마 득을 본 보수 잠룡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론조사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에 다음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중에 야권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10.6%의 지지를 받아서 보수 야권 중에서는 1위로 나타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나눈 여론조사들을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총선 이후 보수 진영 대선 주자로서 가장 주목받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홍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직접적 책임에서는 좀 피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자유로워요. 이번 통합당의 그 참패 중에 하나로 공천의 실패 이걸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홍 전 대표는 이번 공천의 사실 피해자였거든요. 처음에 고향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 험지로 가라. 그래서 이제 홍 전 대표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김두관 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그 경남 양산 거기 내가 나가겠다. 양산 을이죠. 거기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 컷오프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서 출마를 했고 결국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입은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홍 전 대표의 정치적 경험도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2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보수 진영의 위기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와 같은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 돼야 된다. 이래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은 그러면 홍 전 대표가 그러면 대권 전에 이번에 당권을 잡고 그리고 다시 대선으로 넘어가는 이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본인이 당권은 자기 관심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당권에 도전할 수 없다. 대선 도전이 나의 마지막 꿈이자 출발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통합당 당원에 따르면은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와 같은 당직을 모두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홍 전 대표뿐만 아니라 통합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다 적용되는 조항이죠. 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사례는 뭐 당대표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다른 게 민주당은 이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선 1년 전까지 놔야 되는데 통합당은 1년 6개월 이 기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또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그러면은 뭐 6, 7개월이든 좀 당권을 잡아서 좀 기반 잡고 그리고 대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1년 6개월 그러면 뭐 한두 달 하지도 못하다가 바로 대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다 지금 홍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무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된다면은 결국은 통합당으로 복당하는 뭐 이런 절차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권에 이제 하나씩 도전하는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될 텐데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홍 전 대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하고 뒤에 가서 좀 더 저희들이 자세하게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유승민 의원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뜻을 다시 했었던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의원들이 후보자들이 과연 당선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번에 어떻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거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겠나요?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 유승민계가 좀 부진했다는 평가도 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은 공천에서 많이 탈락하고 또 선거에서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정병국, 이혜원 이런 유승민계의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뭐 컷오프되거나 또는 뭐 험지로 갔다가 고배를 마시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오신환, 지상욱 이런 현역 의원들도 낙선했고요. 그런데 반드시 유승민계가 부진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원외에 있다가 이번에 당선된 분들 중에 강대식, 류성걸, 조혜진 이런 분들을 또 유승민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새보수당 출신의 하태경, 유이동 의원 그리고 새보수당 영입인사인 김웅 전 검사 등이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여기서도 새보수당 출신인 정운천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됐고요. 그래서 의석을 지금 통합당이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런 보수 진영 내에서 유승민계 비중이 꼭 작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정치력에 따라서 향후 보수 개편과 그리고 이제 대선 경쟁에서 유승민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우호 세력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서 좀 생각해 볼게 저기 유승민 의원이 좀 온건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런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처음 입문한 이 초선 의원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그런 그 생각, 노선, 뭐 그리고 그런 논리들 여기에 좀 같이 동조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만 보면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은 그 총선 책임론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 이제 전면적으로 직접 참여한 게 아니고 배기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 후보들 지원 유세 좀 나가고 뭐 이런 일만 했기 때문에 황교안처럼 공천 때부터 선거 전면에 나서도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른 처지가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차별화 행보를 했죠. 그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그 국면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씩 주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이걸 놓고 건전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 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기억하시겠지만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 세월호 막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놓고 당 지도부가 제명 결정을 뒤늦게 내었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유승민 의원이 지도부의 판단이 너무 안이했다, 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유승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직격탄을 맞은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핵심이 뭐냐면은 그 당내 핵심이었었던 그 친박 세력, 이쪽 세력이 과거 유승민을 보수 분열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배반자다, 뭐 이러면서 밀어냈었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친박 계열들이 굉장히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유승민 의원한테 보면은 좀 그렇게 입장이 좀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인물들하고 힘을 잡고, 그리고 정치 신인들하고 또 아니면 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포용력을 발휘해서 이들을 다 끌어안는다면은 좀 더 유리한 그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식상하다, 뭐 신사람이 없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객관적인 지지율에서 영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없어요. 영 나타나질 않거든요. 뭐 지금 상황이 보수 야권과 그다음에 진보 여권 이 양대 당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과거의 인물들이 안정감 있게 끌어올리면서 세력을 모으는 이런 과정이 오히려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는 대패배를 지금 보수 야권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카드를 평범하게 내밀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홍준표, 유승민 과거에 있었던 카드를 내면은 100점 100패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이 지금도 보수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유는 과거에 대선에 이미 나와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전 대표는 지지율이 24%, 유승민 의원은 6.7%,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바꿔 말하면 딱 거기까지가 이분들의 득표력의 한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홍준표 전 대표는 고정 지지층에서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도 확장성은 좀 별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홍 전 대표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맛깔나게 재밌게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막말이 되는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는데 이 보수의 외연을 넓히고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2018년 그 지방선거 때를 잘 기억해 보시면 홍 전 대표가 막말로 논란이 많이 일자 당시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이, 그 지방선거 후보들이 홍준표 전 대표의 지원 유세를 꺼리는 일이 발생해서 막상 홍 전 대표가 지원 유세를 나왔는데 그 후보는 딴 데가 있고 이러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기억이 납니다. 좀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좀 홍 전 대표보다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유승민 의원이
뭐 똑같이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좀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너무 좀 약해요, 뭔가. 그리고 좀 얘기하는 것들이 답답하고 뭐가 힘이 없고 뭐 이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권 내 좀 세력도 좀 사실 좀 기반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과거 그 정치인 이미지가 너무 지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좀 약하지 않냐. 그래서 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지금 보수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수 진영 내에서도 기존의 대선 주자군인 이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으로는 대선 경쟁이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 잇따라 새로운 인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맡기로 한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난 혁신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른바 40대 기술론을 내세운 거죠. 거기다가 이 통합당의 김세연 의원은 더 나아갑니다. 40대도 노쇠했다. 830 세대로 교체해야 한다. 이른바 830 세대 교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김세연 의원도 사실 1972년생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40대죠. 삼선 중진위원입니다. 젊은 중진위원인데 이번에는 총선에 불출마했고요. 근데 이런 분조차도 40대는 안 된다. 그러면서 830, 즉 80년대 30대 세대 교체론을 내놓은 거죠. 그렇게 보면 정말 파격적인 그런 제안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완전히 젊은 인물로 분위기를 확 갈아엎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총선 참패를 겪었으니까 기존 인물은 안 되겠고 젊은 사람 나오고 분위기 싹 바꾸고 뭐 이래야 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거기 또 힘도 얻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나오는 게 뭐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그 정치 상황으로 보면은 꼭 그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은 정치 기반 없죠. 정치 경험도 좀 적으면은 들어왔을 때 성공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그 보수 쪽을 보면은 기존의 각각의 분야에서 뭔가 하나씩은 좀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지금 여당의 그 86의 그런 운동권의 그 끈끈한 선후배 뭐 이런 힘은 없거든요. 여기는 그냥 각자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더라도 함께 포용하고 그와 함께 이제 조직을 만드는 이런 힘은 없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만 하나로 뭉치는 이런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젊고 유능한 인물이 나와봤자 결국 계파에 흔들리고 중상모략 생기고 뭐 결국 힘을 못 쓰고 도태되는 뭐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핀란드에서 34세 최연소 여성 총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거긴 이미 국가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런 그 기반 속에서 이런 젊은 총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와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인물을 가지고서는 신선하지가 않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인물을 좀 필요로 하는데 너무 새로운 인물은 또 좀 위험성도 있고 뭐 갈등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중간으로 보면은 중도 성향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래도 낫지 않냐. 이게 대안이지 않겠느냐. 이런 카드가 지금 자꾸 제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도 보면은 그렇게 꼭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번 성적표를 보면은 뭐 국민의당이 3석을 얻는데 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좀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는 유리한데 기존의 지지 기반은 없지 않나 뭐 이런 좀 한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선거를 통해 안철수 대표도 중도 노선을 홀로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를 체감했을 겁니다. 양당 체제의 이 정치 역학 구도가 우리 이 한국 정치에 너무나도 공과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 같거든요. 이 국민 무의식 속에서 양당 체제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는 총선 이후에 실용 중도 노선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투표하신 분의 6.8% 거의 200만 명에 이르는 분들은 저희를 지지해 주셨다. 마음속으로 지지하면서도 양극단의 진영 대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대 정당 중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도 저는 생각하고 있다. 안 대표는
민주당과 통합당 어느 쪽에도 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부터 밝혀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권은희 의원도 통합당과는 통합을 안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안건별로만 연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대선 주자로 이제 떠오르려고 하면은 중도에 그냥 혼자 남아서는 안 되고 보수 진영을 끌어안아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수나 진보를 보면은 확실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중도는 뭐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느 한쪽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중도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진보 또는 보수 쪽과 합류해서 그 영역을 넓힐 때는 큰 힘을 받겠지만 오히려 그냥 혼자 남아있으면 결국은 양쪽 끝으로 자기 세력을 뺏기는 이런 결과가 다시 반복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안철수 대표도 그런 점에서 보수 쪽과 손을 잡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지난 대선 결과를 다시 좀 보면은요. 좀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24%를 받고 유승민 의원이 6.7%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안철수 대표는 21.4%를 받았습니다. 홍 전 대표보다는 약간 낮고 유승민 의원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표를 다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 득표를 넘어서는데요. 물론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제 보수 단일화, 뭐 홍준표 대표하고 합해서 보수 단일화를 했다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 표가 또 많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갔겠죠. 그래서 뭐 보수 단일화를 해서 승부가 달라졌을 거다. 뭐 이런 가정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의 중도 이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점 분명한 거죠. 하지만 지금 보수나 진보나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득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그 어느 진영에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대선 주자로 우뚝 쓰는 거 이건 좀 더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이건 좀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이미 진보 진영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걸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진보 진영에 있을 때 대선 주자 선두로 나섰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 주류에서 밀려났고 대선 후보 자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차지했죠. 이런 비주류의 한계가 보수 진영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느 정치 세력이나 외부인을 향한 그 적대심, 경계심 이런 게 있잖아요. 게다가 이 안철수 대표가 전만큼의 이 파급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게 약점입니다. 예전에는 호감도도 높고 대선 후보 지지율도 높았는데 지금은 보면 약간 선두권에서 뒤처져 있는 모양새죠. 신선함이 떨어지고 좀 많은 실수도 했고 그리고 기성 정치인과 닮았다 이런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미래통합당으로 갔던 안철수계에서 이번 총선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보수 진영 내 지원군도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런 상황들을 다 보다 보니까 정말 안철수 대표가 대선길로 가는 길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중도 지지층이 좀 있기 때문에 요 지지층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그 고정 지지층하고 좀 합치는 여기에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나타나면은 결국 또 안철수라는 카드도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한번 분석을 하고 지금 여기에 좀 그 다른 시각을 좀 제공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보면은 그 보수 진영의 소장파로 좀 떠올랐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기존 그 정치 세력과는 좀 다르다. 신선하고 합리적이고 개혁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 전부터 좀 젊은 대선 주자급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그런 인물 말고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인물들이 오히려 좀 부각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원 지사는 국회의원에 3번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8년 2번이나 제주도지사에 당선됐죠.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 지사가 제주지사로 있을 때 이제 중앙 정치를 보면은 이 보수 정당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내 계파 갈등 그리고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 연이은 선거 참패 이것들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지사는 중앙 정치와 거리를 뒀잖아요. 제주도지사로 빠져 있으면서 다른 보수 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이 큰 상처를 입을 때 화를
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서 그 바른정당에 참여를 했었죠. 근데 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원지사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습니다. 이때 원희룡 지사와 같은 소장파로 꼽혔던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 경기도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원희룡 지사의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밝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남은 원희룡 지사는 2018년 제주지사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지사 재선에 실패했거든요. 이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대패하는 상황에서 무소속을 선택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원 지사는 지금 탄핵 이후 쭉 진행했던 그 보수 진영의 그 참패, 그 국민들의 따가운 심판들, 뭐 여기에서 정치적 외상을 좀 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보수 진영의 새로운 인물을 찾을 때 원희룡 지사도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고 주가가 굉장히 앞으로 더 뛸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저 원 지사는 최근에 모습을 보면은 중앙 정치에 대해서 이런 좀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좀 뜻이 있는 것들이 좀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죠. 자, 이것 말고 좀 재미있는 그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가 있는데, 얼마 전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순위에 오르고 그것도 그냥 밑에 오른 게 아니라 2위도 하고 막 3위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선 참패로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이제 기존 인물로 안 되겠고 윤석열과 같은 이런 인물을 대선 주자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말 윤 총장의 그 대선 출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아닌 대권 주자, 이런 대권 주자의 한계를 우리가 이미 황교안 전 대표를 통해 봤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 전에도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이 윤 총장도 황교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입니다. 이 비정치인 검찰 출신의 한계를 이미 봤는데, 미래통합당으로서도 이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는 윤 총장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이 윤 총장 카드를 끝까지 가져가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원래 윤 총장이 강점이 굉장히 강직한 이미지 아닙니까? 이런 말 했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 최근 장모, 부인, 이 가족과 얽힌 법적 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참 많이 훼손됐어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가족 문제, 이게 사실은 과거 그 임명됐을 때 보수 쪽에서 먼저 들고 나왔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는 방어해주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보수 쪽의 그 유튜버 중에서는 윤 총장을 죽이겠다 뭐 이런 그 협박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윤 총장이 그 검찰 개혁에 좀 반대하고,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힘을 쏟으니까 반대했던 그 야당 세력들은 이제 윤 총장을 보호하려고 하고, 오히려 지지했었던 그 여당 쪽 지지층은 윤 총장을 갖다 내보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상황이 그냥 엎치락뒤치락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뭐 이랬었는데, 그 어떤 카드도 지금 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홍준표, 또 유승민, 안철수, 원혜룡, 또 그리고 윤석열, 뭐 이렇게 5사람을 봤는데,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던 기존의 인물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뭉쳐서 띄워 올리던 뭐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쉬워 보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통합당의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제 가겠다, 뭐 이렇게 좀 가닥은 잡힌 것 같은데, 벌써부터 뭐 말 많고 갈등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제 당의 정권을 줘서 좀 당을 쇄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야당의 정권을 외부인한테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빨리 전당대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홍준표 전 대표는 김종인 그 위원장 두고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냈고, 전에 뭐 뇌물을 받았었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당 분위기를 수습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까지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이 뭔가 해볼 시간도 부족하지만 이 기간에 뭔가를 기회를 만들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번 총선이 사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새로운 인물도 나오고 또 모멘텀도 만들어지고,
이러는 건데 이번 총선에서 그야말로 폭망해버렸습니다. 이 선거만큼 확실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데 대선까지 2년 동안 이제는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이벤트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총선 참패를 겪으면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전략이 더 필요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순환인 게 이 총선 참패를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기가 또 어려워졌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을 보면은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을 낸 지역을 보면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서울, 강남 3구 이런 곳들을 제하면 거의 다 완패거든요. 이 지역들이 다 보수성이 매우 강한 곳들입니다. 결국 통합당이 추진하는 일들에 보수적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건데요. 이 통합당 개별 의원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꼭 그렇게 막 오른쪽이다, 뭐 비합리적이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자기 지지 세력의 의견을 거스르기가 또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이 강화된 지역구도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할 그런 여지도 더 없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분석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기존의 생각을 좀 뒤집어 엎어서 과감하게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답답하니까. 자, 유근영 기자가 만약 그 통합당을 좀 맡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이 반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뭐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아예 상대 진영에서 사람을 찾는 거죠. 지금 이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혹은 또 민주당 쪽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그런 분들을 좀 영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를테면 청와대 그 경제 라인하고 좀 마찰이 있었다고 알려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대선 공약을 설계했다고 알려진 그 김광두 교수님, 이런 분들을 좀 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치 쪽에서 좀 더 찾아보자면은 그 민주당 주류하고 좀 뜻을 좀 달리했던 이 금태섭 민주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들을 좀 포섭하면은 뭔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듣고 보니까 좀 신선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과거의 사례하고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동교동계에도 얼마나 많은 그 인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인물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결국 낙점을 한 인물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경선을 하면서 쫙 치고 올라갔던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을 연출했었는데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좀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판을 바꾸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런 보수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대 여당인데 그 사람이 많고 조직이 커지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뜻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의견이 갈라질 수가 있고 개파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노론, 소론, 결국 남인, 북인, 뭐 대북, 소북 계속 갈라졌었던 게 결국 사람이 많다 보면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보면은 지금 이낙연 전 총령 같은 인물이 진보의 저 왼쪽 끝에 있는 이런 인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도에 있고 오히려 보면 합리적 진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야권에서는 이 여당의 그 이슈를 던져서 이들이 그 갈라질 수 있는 걸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넣고요. 그러다 보면은 세력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오히려 야당의 그 보수 쪽에 너무 지금 극우 쪽으로 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전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극우에 있고 그 유튜버들의 그런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에 너무 휩쓸리고 있다. 사실 그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극우에 있는 사람들은 떨쳐버리고 중간에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 여당의 분위기에 올라타는 거죠. 정말 과거 김영삼, 그다음에 노태우, 김종필이 3당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김영삼이라는 인물이 노태우하고 손을 잡겠다. 이걸 상상도 안 하던 시절에 3당을 합당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야당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수 쪽에 합리적인 것들을 기운들을 모아서
여당과 통합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을 펼치게 되면은 정말 판을 확 바꾸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 전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고 차기를 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당권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판 자체가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에 보수 진영이 중간 진영으로 이제 흡수되고, 그다음에 좌쪽의 극단적인, 또 우쪽의 극단적인 세력들은 이제 떨쳐버리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든지 지금 새로운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유분영 기자와 함께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급들이 어떻게 포진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총선 전후에서 지금 여러 편에 걸쳐서 이 정치 판세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채널 후에서 또 이렇게 판세를 좀 읽어보고 앞으로 2년 후에 대선이 벌어질 때까지 어떻게 정치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 후 좀 끝까지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